지난 시간에 이어 열역학의 제2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열역학의 제1법칙을 이용하여 열 기관에 해당하는 스털링 기관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열역학의 제2법칙을 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스털링 기관. 스털링 기관을 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그리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를 이번 시간에도 해볼 거야. 그리고 T1과 T2. 자,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T1보다 T2의 온도가 높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첫 출발을 여기서 놓아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를 높여볼까 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등적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지. 부피가 일정하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열은 모두가 다 내부 에너지의 상승에 쓰인다라고 하므로 이때 Q가 공급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등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겠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열은 그대로 일에 쓰이게 되므로 사실은 이때 이 스털링 엔진의 기관은 바로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등적이라고 해서 부피는 일정하게 하고 온도만 낮추게 되면 그 에너지만큼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고온의 에너지를 넣고 저온의 에너지가 바로 바깥으로 버려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것을 다시 등온으로 부피를 줄여내는데 일이 다시 소비가 되겠지만 그 일의 차이값만큼 결국 이 스털링 기관은 이 면적만큼 일을 하는 바로 엔진 또는 열기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지는 게 바로 열역학의 제1법칙의 활용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역학의 제2법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1법칙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을까?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열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 또는 한 일의 총량과 일정하게 항상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열역학의 제2법칙은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열역학의 제2법칙은 열 에너지는 이동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인 거야.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가역,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해. 자, 화학 반응 또는 물리 반응에서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단 말이야. A가 B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반응이라고 불러주겠지. 그리고 B가 다시 A도 될 수 있겠네. 이것을 역반응이라고 우리는 불러준다. 자, 반응 중에는 정반응이 가능하고 역시 역반응도 가능한 반응이 있어. 그러면 역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가역 반응이라고 우리는 불러주겠지. 두 번째, 정반응은 가능하나 역반응이 안 되는 반응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역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열역학의 제2법칙은 이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비가역 반응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열역학 제2법칙을 정의할 때 열 에너지는 이동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주었기 때문이겠지? 즉 무슨 얘기냐?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열 에너지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을 실험 장치로 우리가 한번 꾸며서 이야기를 해볼까? 양쪽에 용액을 두 개를 넣을 건데 하나는 온도가 높은 것. 그러면 이 용액은 온도가 높다 보니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열 에너지가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 거는 온도가 낮은 용액이라고 하면 열 에너지가 적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때 많이 있는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열 에너지가 되겠네. 그래서 온도가 높았고 열 에너지가 많았던 이 용액은 서서히 열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온도가 낮았던 이 용액은 열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온도가 상승하게 될 거야. 결국 이 둘의 온도는 서로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하게 되겠지. 우리는 그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주게 된다. 이 열평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온도의 그래프로 바꿔보면 시간에 대해서 온도는 처음에 이 온도가 높았던 이 용액을 A라고 부르고 온도가 낮았던 용액을 B라고 불렀을 때 A의 온도는 높았었다. 그리고 B의 온도는 낮았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열이 이동이 되면서 둘의 온도는 같아지게 되고 이 온도가 같아진 이때부터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A가 잃어버린 열의 양은 B가 얻은 열의 양과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역학의 제2법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엔트로피의 다른 표현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가지런히 정리된 책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공부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 아이고 책상 위가 난장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질서도의 증가라고 해. 또 통에다가 크기가 큰 콩을 잘 담아 놓고 한쪽엔 크기가 작은 쌀을 담은 다음에 두 개를 같이 같은 통에 넣었어. 그리고 흔들어 줬단 말이지. 그랬더니 더더욱 가지런하게 콩이 줄 맞춰서 서고 쌀이 줄 맞춰서 서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니? 이 두 개가 마구 섞여서 정신없이 섞인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겠네. 이것이 자연의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자연의 상태는 바로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어떤 강연에서 봤는데 아주 간단한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 그 사진을 보면서 자연은 또는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형태는 무질서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라는 사진이었단 말이야. 그 내용은 뭐였냐면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이 아이 앞에는 선반 위에 예쁘게 개어져 있는 수건이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수건을 하나 들고 있었지. 아이의 뒤에는 아직은 널브러져 있는 수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는 널브러진 수건을 차곡차곡 해서 잘 올려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 개어져 있는 수건을 들어서 뒤로 냅다 무질서하게 던졌을까요? 이게 질문이었네. 정답은 뭘까? 그렇지. 이 아이는 차곡차곡 개는 것보다는 어지럽뜨리고 있는 것이 얘한테는 자연스러웠단 말이야.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자연계 내에서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니? 열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에서 열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한쪽 방향의 열역학 제2법칙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열역학의 제2법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열기관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열기관은, 자, 열기관이 있다면 분명히 주어지는 열에너지가 Q1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손실되는 열에너지도 Q2가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한 일인 W도 존재하게 되겠지. 자, 이러한 열기관의 열효율은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열효율을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자. 열효율 2의 식은 주어진 열에너지 분의 이 열기관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낼 거야. 결국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즉 버려진 열에너지의 차이값만큼 일을 했겠네 라고 하고 이 일을 많이 할수록 이 열효율은 매우 좋다라고 하겠지. 그런데 버려지는 열에너지가 아예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열효율은 항상 1보다는 작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른 과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 열효율을 아예 1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 내가 따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한 번 준 에너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열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구기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먼저 살짝 주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동력기나 열기관기에 이걸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에너지를 줄이고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열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기관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첫 번째, 바로 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실제로 이 연구기관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당연히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역학 제1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법칙의 위배가 되니까. 왜 제1법칙은 총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므로 공급된 에너지가 없다면 내부 에너지의 변동이 없고 그렇다면 한 일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에너지는 주자. 근데 이 준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이 1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연구기관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 왜? 열역학 제2법칙의 위배가 되기 때문이겠지. 제2법칙에 의하면 열 에너지는 항상 고열원에서부터 저열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손실 에너지 없이 모두가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기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 효율이 조금 높은 기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카르노 기관 역시 스털링 기관처럼 그래프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 그래서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가 T1, T2라고 주어지겠지. 역시 T1보다 T2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것은 등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단열이라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서는 아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갈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버려주었잖아. 근데 나는 그때 열의 이동을 안 주고 싶어.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야. 단열을 시켜서 부피를 팽창시켰더니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자, 여기 출발점을 같은 지점으로 놓고 시작해도 요만큼 이동을 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네.
자, 여기서 등온 과정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부피가 좀 줄어들도록 에너지를 내가 일을 좀 여기다가 해줬어. 그리고 나서 다시 단열 압축이라는 걸 해주는 거야. 단열 압축을 하면 압축을 하는 경우의 수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이만큼이 이 카르노 기간이라는 열기관에서 한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거의 같은 부피 안에서 움직이도록 조절을 했다면 옆으로 단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같은 일을 주고받음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일을 주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 주어진 에너지에 비해 한 일이 많아서 열 효율이 더 높아진 열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카르노 기관이 조금 더 열 효율이 높은 열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스털링 기관과 카르노 기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스털링 기관은 등온으로 움직이는 구간과 등척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어서 등척의 구간일 때는 열을 주고 열을 빼내는 과정이 있었다. 카르노 기관은 등온으로 움직이는 구간과 단열로서 굳이 열을 더 넣어주거나 빼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열의 움직임이 없도록 차단이 된 단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이 더 높은 열기관이 되도록 유도한 기관이 바로 카르노 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야.